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최혜병 특검법 부결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소야대로 구성된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대진대학교 DMZ 연구원 특임교수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국회가 여러 가지 기록도 남기고 많은 논란도 있었고 드디어 이제 끝이 났고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여러 평가도 엇갈리겠지만 교수님께서는 21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되돌아보면 21대 국회에서 어떤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좀 이해를 하자면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총선을 치르고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지나서 4년을 돌아보면 이제 여야 간의 좀 극심한 대립, 그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의석이 한쪽으로 좀 많이 쏠리기 때문에 또 상대 정당이 좀 지나치게 또 방어적으로 나가면서 결국 타협보다는 대결로 치닫았던 것이 아닐까. 그 사이에 또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보면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기에는 여당이었는데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그다지 기억에 남는 일을 하지 못했고 또 후반기에는 야당이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또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보면 그렇게 기대만큼 성과를 못 냈다고 하는 이런 평가가 오히려 민주당에게 이상한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한번 성과 한번 내보겠다. 그러면서 더 이제 강행 또는 독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출로 나와서 조금 22대에 안 좋은 교훈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21대 국회에서 뭐 법안 발의는 뭐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처리된 법안도 많다고는 하는데 너무나 이제 국회의원들을 마치 학생들 평가하듯이 양쪽으로 평가를 하니까 또 물량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굳이 필요 없는 법안도 비슷한 법안도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양쪽으로 숫자로만 계산하면 모든 의원들이 우수 의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우수한 의원들이 또 그걸 가지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또 재선을 하느냐 보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요란하고 뭔가 일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란했지만 기억에 남는 성과는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고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국회 4년 동안 참 고생했다. 뭐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항상 국회를 평가하고 나면 정말 이번에 최악의 4년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야말로 좀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그 국회가 상당히 새로운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과반을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진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8개를 다 독식하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0.73%라는 아주 초접전의 차이로 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대치로 시작했던 것들이 더 악화돼서 결국 마지막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이 기록만 남기고 21대가 좀 문을 닫아서 아주 되게 이제 부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원래 국회는 그런 거야, 정치는 그런 거야 이렇게 어떤 혐오나 이런 걸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21대는 21대에 못했으니까 좀 잘해보자. 이런 심기일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다. 21대에 제대로 못 싸웠으니까 22대에는 더 한번 극렬히 싸워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 마지막 모습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결국에는 폐기 처리가 됐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적의원 296명 중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될 거란 예상이 좀 더 우세했던 것 같긴 한데요. 실제 투표 전까지. 실제로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가 또 분석의 포인트였는데 지금 이 표 결과로만 보면 사실상 야당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 전제한다면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여당에서도 소신 투표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평가를 또 받게 될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한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결되기를 기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탈표가 뭔가 드러난 것보다 좀 많을 걸 기대했을 텐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아쉬운 모양새가 됐고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정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한숨을 돌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뚝의 구멍은 뚫린 상태고 이 구멍이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런 단결 결집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뚝이 무너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 막고 좀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을 벌써부터 뭔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넘겨서 뭔가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이 예상 좀 하셨습니까?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상당히 이탈표가 있지 않을까. 낙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찬성 논리로는 그냥 차라리 특검을 해서 다 털고 새롭게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외견상으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단속을 한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래서 의원들을 잘 설득을 해서 만약에 뭐 불참하거나 이럴 때 앞으로 보수층 안에서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설득을 했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국힘이 가결을 한다. 이거는 사실상 집권 여당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이거든요. 이 위험 부담을 가져갈 것인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거의 괴멸 상태의 정당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8명의 낙선인이 다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아직은 대통령의 그 힘이 있고요. 3년이 남아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공기업 갔던 사람들이 다 대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자리를 얻으려는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실리 추구 그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직은 정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았다라고 여당 의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최혜병 특검법이 그냥 이렇게 부결되고 폐기돼서 끝날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최근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혐의 군사재판에서 최수근 해병 사망 관련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했다가 회수한 당일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나 전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불리하게 대통령실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씩 지금 뭔가 증거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의심이 잠재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커지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수사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지는 것과 별개로 이것이 다시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의 형태로 통과될 수 있느냐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결집 정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제 당 장악력도 이번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렇게 쉽게 전율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미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 우리 좀 삐딱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정말 바라는 것이 정말 속 시원한 진상 규명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공격의 카드로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7월 이내에 모든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은 놓쳤다면 이제는 결국은 뭐 완급을 조절하면서 얼마든지 이 카드를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투트랙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수사의 측면이 한편에 있고 또 공격 카드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어서 22대 국회 내내 이 카드는 간헐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이게 이제 또 유불리 여당과 정부의 혹은 대통령실의 혹은 야당의 유불리가 이제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VIP 경로로 인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또 이시원 비서관 등 이름이 나오면서 외압이 진행된 거 아니까 대통령이 경로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갖고 외압을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지금 전화통화 내용이 나오면서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좀 등장했다. 이건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안이 나왔을 때부터 또 사실 대통령이 이건 적극적으로 뭐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경로하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말 바꾸고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대통령으로부터 초래됐다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더 명확하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하고 그리고 이정섭 전 장관과 3번 통화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이나 관계자들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수십 차례 통화를 한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궁지에까지 몰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어쨌든 이 사안을 계속 버티자로 가겠죠. 뭐 전화한 게 뭐 문제 있느냐, 뭐 경로가 뭐 문제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 지연 전략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쪽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계속 정치적인 이런 걸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1호 법안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는 뭐 정말 치킨 게임처럼 정말 모르겠다. 한번 버텨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형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날짜 단위로 증거들이 나오고 심지어 시간 단위로 뭐 통화 횟수, 등장 인물 마치 드라마와 비슷합니다. 여러 등장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시간 단위로 어떤 이제 증거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그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촘촘하게 맞춘다고 해도 그래서 스토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를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로 설명하는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있는 거고 반대로 윤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부당한 외압,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 해석 경쟁, 말하자면 각본 작가들끼리의 지금 해석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지시할 수 있는 거고 국방부 장관도 또 지시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니냐 하는 각본과 해석을 지금 계속 어떻게든 이제 국민 시청자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그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는 의문입니다. 공 교수님은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첫 번째 법안으로 이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 교수님께서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 다시 재발의가 된다고 해도 뭐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거기에 대한 전망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국민 여론인 거죠. 그런데 이제 최혜병 사건이 이게 법적인 뭐 이런 특검법을 뭐 만드냐, 뭐 어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본 사람의 이제 정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심판한 게 뭐 실력이 좀 안 된다, 뭐 경제를 모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런 생각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매우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뭐 이태원 그 국민들이 그렇게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는데도 법적 논리만 얘기를 했고요. 최혜병 사건 경우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게 정말 대통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되느냐. 저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금간 신뢰가 되게 회복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정치권이 그냥 싸우는 걸로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볼 것인가? 아니다. 이 문제만은 정말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여론이 강화해지면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장외 집회를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론에 이런 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싣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오늘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밝힌 각 당의 출사표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1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우리 21대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참전, 그건 참 놀라운 겁니다. 국민들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던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굳건히 뭉치는 우리 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 고들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용맹하게 맞붙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끝장을 보겠습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정치 제도나 선거법에 대한 개혁을 저희가 첫 번째로 발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을 특검 제2결 9결로 마무리한 만큼 22대 국회는 다른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저희 개혁신당이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었지만 여당의 그리고 제1 정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황우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이제 비장하다. 그러니까 뭔가 희망찬 이야기로 22대 국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의 어떤 그 전장의 분위기 같은 느낌이 좀 났습니다. 자, 22대 국회 21대 해결하지 못한 특검법이라든지 거부권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역대 헌정사상 최대 거부권 행사는 이미 이제 확정이 됐고 지금 뭐 쟁점 법안 5개도 본회의 마지막 날 5개 중에 4개를 또 윤 대통령이 추가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 거부권 정치, 이 거부권 법안에 대해서 이거 재발의하는 정치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서로 이제 내뱉은 말은 있고 예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22대에서 이게 어떻게 다뤄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교수님 이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뭐 모든 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지금 이제 뭐 사당 대표의 말을 지금 편집해서 보여주셨는데 일부러 고르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빼고 나머지 3명 대표들의 발언은 전쟁 용어를 쓰고 있죠. 지금 이제 일단 여당은 진지 방어전을 하겠다. 근데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결이다. 우리 모두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일체 단결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마치 이제 옛날에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길거리에서 이제 스크럼 짜고 누울 때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리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야당 대표들이 하는 말이 속도전. 이거 전쟁 용어입니다.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인식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럼 또 그 인식대로 현실이 또 전개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실종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수사적이고 사실은 뒤에서 협상도 할 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쟁 중에도 국가들은 뒤에서 뭐 휴전 협상도 하는 거고 외교도
풀 가동하는 거고 또 제3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뭐 거래하듯이 뭔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말로 수사적 표현이 실제의 본심이고 그 외에 아무런 계산이 없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되게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언적으로 강한 이야기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나왔는데요. 자, 이제 22대 국회가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앞에 놓인 원구성 협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될지 불투명한데 특검법 거부, 또 부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은 더 강경해졌고 일단 6월 7일까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성을. 그런데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법정 시한을 이번엔 무조건 지키겠다. 시한 넘기지 않겠다. 그래서 6월 7일까지 합의 안 되면 상임위 18개 상임위 모두 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법정 시한 내에 합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국회법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합의가 안 될 때는 뭐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 저는 그런 결정을 이미 내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21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경험이 이제 있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상임위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저렇게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국민 여론이 이게 나쁘지 않다. 뭐 한번 다 주자. 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최악의 경우로는 또 지난번 4년 전처럼 똑같이 갈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하반기 때 법사위원장을 내줬더니 법안 추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위원장을 갖고 와야지 본회의 직회부를 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도 통상 이제 운영위는 이제 여당 몫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에 없었던 압도적 과반을 지금 야당이 가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이나 법사위를 다 가져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상임위의 양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그 지난번처럼 전체 상임위원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4년 전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게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독식한다고 하는 어떤 나쁜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욕을 먹을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욕을 먹을 여지가 좀 덜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분명히 협상을 통해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버티면 과연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이 뭔가 부당하게 뺏기는 정당으로 이렇게 인식할 것인지 그건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민주당이 고수하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그냥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건데 지금 이미 예전에 그 좋았던 시절에 관행을 근거로 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략적인 판단 미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임위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상임위 배정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법사위 외에도 법사위에 이제 워낙 관심이 됐어요. 그다음에 운영위인데 운영위가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되어 있는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지금 들어간 걸로 나왔습니다. 운영위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강경하게 배치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운영위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비서실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이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못지않게 법사위 이상으로 운영위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의 장. 과거는 그냥 뭐 의사일정 정도 결정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정말 이게 정말 상임위로서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그런 상임위로 좀 새롭게 이번에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 구성 어쨌든 이번만큼은 법정 시한 넘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뭐 법사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위원장직을 지금 민주당이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국민의힘이 좀 실리를 챙기는 협상에 나설지 아니면 모두 포기를 하면서라도 끝까지 싸울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22대 국회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또다시 민생 현안은 또 뒷전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1대 국회 막판부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좀 민생과 관련된 의제들을 던지고 또 이런 그 논의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 안을 수용을 했지만 정작 대통령실과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주장했던 것도 윤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뭐 윤 대통령 의견일 수도 있고 뭐 당내에 다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차등 지원까지는 수용하겠다.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제안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뭔가 유연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 여당이 좀 더 압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부가 벌써 2차례 허를 찔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모수 개혁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허를 찔린 모습이었고 또 지금도 25만 원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서 차등 지급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당과 야당이 다 민생을 우선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뒷전에 놓는 정당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적어도 설득력 있게 이제 뭔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좀 더 명분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그런 뭐랄까 세심한 설득의 노력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툭툭 입장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굉장히 전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미지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주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약간 조금은 무대책으로 있다가 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당의 득실 여부로만 이 사안을 계속 접근하면 좀 곤란하고 정작 답답한 사람들은 이제 실제 어떤 정책이 없어서 피해보고 있는 국민이고 또 뭐 어떤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타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자, 22대 국회 어쨌든 민생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상황에서 22대 국회 개헌했고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서 꼭 다뤄져야 될 민생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좀 처리가 돼야 될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민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공 교수님 논의에서도 민생이 정말 국민들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민생 얘기를 하는 건지 정치권이 정말 이해득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주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국민들한테 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여론전을 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지금 그 양 정치 세력의 약간 대리전처럼 지금 민생 문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되고요. 지금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제1당인 민주당이 지금 1호 법안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뭐 최상병하고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입니다. 이제 선별 지원 쪽으로 선회는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21대 때 추진했다가 또 폐기한 많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접 정책과 관련된 뭐 저출생 관련한 모성보호법이랄지 뭐 구하라법에서 이제 뭐 양육을 제대로 못한 뭐 친부모의 상속권을 뭐 회수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또 산업 정책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개별 정책에 대한 그 민생 입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 민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로는 안 된다. 정말 정치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그게 어떤 제도적인 정치 개혁 법안의 통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이 지금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과연 민생이 있는가? 지금 양당이나 대통령실이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지금 정책과 정치를 추진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민생개혁, 민생 법안에 앞서서 기본이 근간이 되는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생 법안,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일단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로 이제 합의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당장 22대에서 지금 긴박한 문제가 저는 오히려 연금 개혁도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어떤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너무 지금 외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연금 개혁하고 요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계속 반대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특검법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출을 했고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이게 뭐 선거 과정에서부터 공언을 했던 부분이고, 자, 그런데 지금 뭐 특검법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거부권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게 주목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힘있게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의석수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이게 일단 국회 통과도 어려운 것은 명확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에 이제 위치나 입지가 좀 애매해졌죠. 총선 때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 대의가 이제 민주당과 같이 보완하면서 전체 그 야당의 이결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장 언론에서도 조국혁신당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못합니다. 왜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한동훈 특검은 뭐 이전부터 총선 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발의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경쟁 관계인 거죠. 경쟁보다는 뭐 딱히 이렇게 함께 가서 이렇게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의제에 대해서는 약간 무반응, 이렇게 무시 전략으로 좀 갈 것 같고요. 반면에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의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죠.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완화하자. 총선 때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하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꺼낸 것도 아닌데 제안을 했으면 이걸 좀 실천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에 대해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정책위 의장이 성명을 낼 정도로 아마 이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좀 차별을 해서 민주당이 뭔가 좀 보수화되고 있다고 보고 본인들은 훨씬 개혁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가져갈 것 같아서 향후 또 대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로 뭐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그 두 정당의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텐데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저는 이 정리될까요? 법안이 마찰 법안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원외 스피커들이 이미 이제 한동훈 특검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반이 넘는 국민 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약간 이제 뭐랄까 여론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도 근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거가 굳이 이제 부딪힐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적으로 조국혁신당과 함께 과반을 넘거나 조국혁신당과 함께 뭐 200석을 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어서도 지금 선택권은 되게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 이제 이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할 텐데, 한동훈 특검법은 특별히 이렇게 뭐 굳이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법안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21대 국회가 어수선하게 마무리되고 22대 국회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여야 당내 움직임이 바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낙마 논란 이후에 당원권 강화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관련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 위원장은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의 표심으로 결정됩니다. 대의원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당연직과 지역위원회에서 뽑는 선출직으로 구성돼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도당 위원장은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합의 추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표심 상향과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당원권 강화 방침은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낙마 이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중정당으로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 지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 위원장을 당원 중심으로 뽑게 되면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보였던 비명 행사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영향력이 큰 호남에서는
벌써부터 조국혁신당으로의 출마나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파색이나 정치색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 등 행정력이 중요한 지방선거에서마저 친명 여부로 공천을 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당원권 확대,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이제 많은 탈당이 생기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한마디로 이제 권리당원의 권리를 말 그대로 확대를 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지금 태도입니다. 자, 그 시금석이 될 만한 게 이제 원구성이 되고 나면 바로 전국에 있는 민주당 각 광역시도당이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표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은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등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신에 대의원제는 폐지하겠다. 이제 이게 지금 기본적인 수정 방안입니다. 현재는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때 대의원 50%, 권리당 50%로 돼 있는데 이제 이 비율을 바꾸겠다는 거죠. 심지어 대의원제는 아예 폐지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개념 운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반발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당원의 그 발언권을 강화하자, 당원들 직접 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대중 정당을 만들자, 당원 주권론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얼핏 보기 되게 좋아 보이죠. 당원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래야지 이제 정당의 민주화라는 면에서 일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당원 500만 명의 이 의사가 그러면 균등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일단 제도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여지는 게 특정, 강성, 소수 당원들이 전체의 의사를 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좀 제도적인 게 좀 필요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는 그렇게까지 직접 당원들의 의사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는 당원 직접 투표라는 민주적인 그 절차,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약간 중앙당 지도부의 의사대로, 오히려 의지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도당 위원장들의 이 투표의 결과들이 정말 지역 당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결과보다는 현재 지금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중앙당의 의결권을 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 지역의 자율성이나 이 구성원들의 이런 것들을 좀 다양성을 오히려 더 제약할 수 있는 그렇게 요소로 작용할, 저는 그런 걱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이냐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더 부합하느냐로 접근해서 그에 필요한 제도들을 갖출 생각을 해야지, 당대표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어떤 현역에게 유리하냐 누구에게 불리하냐 이걸로 접근을 하면 결국은 이제 논의가 이제 잘못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이 문제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당원이 뽑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게 해주겠다고 몇 % 반영하겠다 이런 논의는 약간 헛다리 짚는 것 같다면, 오히려 지구당이 나중에 이제 부활할지 모르겠지만 지구당 위원장이 됐건 시당 위원장이 됐건 이런 실제의 당원 대표를 뽑는 데에 당원이 100% 권리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더 지극히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은 지금 이제 당에 어떤 이제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가 과다대표된다고 하는 이 의심 또는 그런 의혹들은 있지만, 그거는 국민의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100% 국민이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투표율 70% 60%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어떤 특정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더 많은 참여이지 더 적은 참여나 참여를 억제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다만 저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특별한 현상이 뭐냐면 민주당의 당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수가 모든 정당을 좌우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당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현상적으로 관찰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은 조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건 분명하고, 다만 여기에서 별 이제 깊은 고민 없이 자꾸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에 부하내동하고 뭔가 그냥 무조건 부응하려고만 하는 그런 좀 정치인들의 모습이 좀 안타깝지만 당원들의 어떤 권리 요구, 그것은 뭐 정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론을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구당을 부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약간 뜬금없기도 하지만 뭔가 정치, 그러니까 당내 국민의힘 내의 어떤 역학구도 자체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론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략적 고려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이번에 22대에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 한들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원외에 있는 사실 당선자보다 당선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전체 지역구로 놓고 보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원외위원장들을 좀 더 권한을 강화하고 뭔가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 장악력 이런 것들 높이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지구당 부활이 과연 불필요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편으로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의원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이 흐름하고 또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탈권위주의화 흐름이 지금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대통령이나 뭐 당 대표 총수가 이런 사람들만 이제 떠받들던 그런 선생님의 시절이 아니라 결국 이제 수평적인 모두가 다 똑같은 당원의 시대로 이제 변해오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이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른바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어떤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구당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그것은 마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지방의회 공천을 정당 공천을 안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의 상당히 이제 대증요법적 처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참여의 공간이나 정치적 교육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중앙당의 영향력만 더 강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것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로 접근하고 뭔가 의심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도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정당들이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 이제 또 이슈로서 지금 갑자기 회자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엔 이 지구당 부활론 혹은 지구당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당에 대해서 이제 20년 전에 이제 오세훈 그 지금 시장이 앞장서서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불법 정치자금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 현실을 좀 제대로 좀 고려 안 하고 좀 급하게 폐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치 지구당 부활을 얘기하면 그게 정치개혁 역행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20년 정도 지났고 지금 이제 당원들이 양 당이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당원들을 제대로 된 당원 교육이 돼서 이 당을 이끌고 갈 이제 튼튼한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구당이 있어야지 조직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좀 이익이 맞아서 지금 지구당 부활론이 양당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양당이 항상 대치하는데 참 이것만은 서로 좀 생각이 좀 같네요. 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뭐 지구당 부활론을 꺼내든 것도 있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당연히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
따라서 관전 포인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교수님께서는 한전 비대위원장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나올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려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지금 명확해야 됩니다. 아예 각을 세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협조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의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규정이 돼야 되고 어차피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올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뭐 나경원 의원이나 누구죠? 뭐 윤상현 의원이 뛰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글쎄요, 국힘에서 누가 나와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압도적이지 않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나오든 호출을 받아서 나오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명확해져야지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냐 아니면 현재와 같은 단일 지도 체제냐, 이 여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하기로 바꾸고 여러 사람이 출마해가지고 그냥 주르륵 앉아 있게 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의 뭔가 당대표 출마를 약간 저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후보로 출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도상 누군가가 선명하게 반윤을 기치를 내걸면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포지션이 안전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약간 계승하는 이미지도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는 두면서도 꼭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기가 쉽죠. 굳이 자기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어쨌든 유승민 의원과 대비됨으로써 반윤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안 하게 돼버리면 본인이 되게 이렇게 입장을 정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지율은 높아서 무조건 나오면 어떤 룰이어도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집단 지도 체제라면 본인이 조금 불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높고, 또 누가 함께 출마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민은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그러면 짧게 유승민 의원은 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의혹이 굉장히 좀 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일단 상수는 뭐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정도인 것 같은데, 압도적인 이제 한동훈 1위고,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이나 뭐 유승민 의원도 나올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지금 국민의힘 현 안의 구도에서 유의미한 어떤 득표를 할 수 있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는 있지만 실제 나올까? 특히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당대표 출마했을 때 상당히 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정당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뭐 차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한테는 똑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뒤집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건데, 정당이라는 곳이 기존에 이런 정치인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정당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이거를 끌고 갈까? 그래서 정말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정당, 저는 이 틀에서 좀 벗어나야지 국민의힘이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짧게 30초씩만 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뭐 시작부터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것만큼 좀 22대 국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21대 국회에 관한 평가를 하면서 칭찬하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수로서 학생들을 먼저 칭찬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칭찬 없이 곧바로 지적하는 버릇이,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요. 미리 22대 국회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하실 거고 정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 교수님. 저는 좀 역지사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만 바꿔도 상대가 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역지사지의 그 자리에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정말 국민만 생각하고 정치를 해주는 그런 국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생각하면 합의는 없었고 또 서로 비난하던 정쟁의 모습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국회가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